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은 위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거짓말에 우리 국정원이 속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거의 몇 달 내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생포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것은 위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정보를 우리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오정보는 미스인포메이션입니다. 오정보는 가짜 정보고요. 위정보는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류할 때 그렇게 나누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거짓말에 우리 국정원이 속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증거라고 그러면서 포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포로 인터뷰하면 어필은 하지만은 사실 그게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그 장소가 우크라이나였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세트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것이 정보가 되지 않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니까 북한군 13,000명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도대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상 가장 많이 중계된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사진과 등공생을 올라옵니다. 그게 실제 부대원들이 웹캠을 가지고 있거나 드론 같은 데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고 요즘 드론 촬영은 광 케이블로 하기 때문에 4K 수준의 영상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북한군이 13,000명이 넉 달간 전투해가지고 하루에 총 3,000명의 손실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그 관련 사진과 동영상 아무리 못해서 3,000개에 3만 개는 나옵니다. 그 텔레그램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들의 채널을 제가 하루만 안 봐도 영상이 3,000개가 쌓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처리가 곤란할 지경인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러우전의 현실은 어느 정도 전장을 쳐다보느냐 하면은 탱크가 들어오면 발견하는데 5분, 파괴하는데 3분입니다. 그래서 도합 10분 안에 전부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동이란 건 불가능하고요. 13,000명이 와가지고 맨손으로 다니지는 않을 거고 뭔가 장비가 있을 거면 차량도 있을 거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있으면 드론으로 가서 정확하게 찍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장비가 좀 약하니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파괴되는 데서만 하루에 200대씩 파괴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전장이 샅샅이 카메라가 있고요. 세계 어디보다 카메라가 많은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요. 일단 크루스크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정예 병력만 보내고 있습니다. 정예 전력을 투입해서 나토 장비를 가지고 나토가 지휘하고 시스템 표적 위치 같은 것을 위성으로 이렇게 중계하고 하는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손실이 6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6개월간. 그렇지만 젤렌스키는 지금 필사적으로 배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군이 하나의 중대나 대대나 이런 것이 괴멸됐다면은 그거는 그냥 전시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전공 기자 패트릭 랭캐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분 이분은 벌써 10년째 여기 돈바스 전쟁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루스크 지역 전투 중인 러시아군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부대인데 모르면은 협조된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 같은 경우도 제네바 협정에 대해서 포로를 잡으면 포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터뷰 나온 영상을 보면 포로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관등 성명과 소속을 밝혀야 되고 포로가 인정되는데 나오고 보니까 정찰국 이대대란 좀 허술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의도는 파병 사실을 선전하고 이거를 국제전으로 비하하겠다는 젤렌스키의 어떤 의도가 담긴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해달라, 한국 같은 데는 파병도 해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 쓰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슬그머니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북한군이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청자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군 참전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쟁 상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크루스크 공격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어 젤렌스키가 하는 말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유리한 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병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러시아군은 또 징집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병만 작전에 투입합니다. 러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증지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국제전으로 비화되기도 하지만 벨라루스가 기여하고 싶지만 받아주지 않는 거죠, 러시아. 그래서 그런 게 감안하면 북한군이 참전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군은 러시아와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보면 모든 말단 단위까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위성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단말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전자전 이런 대응 장비들이나 이런 게 막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에 북한이 접속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역을 할 수도 없고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이 13,000명이 될 수도 없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을 갑자기 할 수도 없고 이런 걸 북한이 하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우리하고 미군하고 한미연합을 하는 데 있어도 들어가는 연동 통제 문제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군 참전이라는 것은 현대전의 수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 참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현대 네트워크 중심 전쟁을 알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북한군 파병 이야기를 했던 그때는 이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병의 법적인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명백한 유엔에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야 하나 보내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북러조약 6월 달에 와서 이제 서로 서명을 하고 이걸 각각 비준을 받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준을 받은 날이 11월 10일입니다. 국정원이 보도하기 3, 4주 전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파병을 하겠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력이 아닙니다. 손실 교환비입니다. 얼마나 내가 적보다 덜 피해를 입고 적을 많이 피해를 주느냐 이게 소모전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아도 적보다 빨리 소모가 되면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은 물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푸틴이 1억 4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어떤 대통령인데 체면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전쟁하다가 다른 나라 군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푸틴이 이걸 할 때는 나토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끝까지 생각하고 전쟁을 했을 건데 그 푸틴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북한에 파병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책임 보험을 파는 겁니다. 당장 보험료 몇 푼 받으려고 사고 났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군대를 투입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러시아가 만약에 투입하려면 북한을 위해서 하려면 거의 엄청나게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뭐 북한군 13,000명을 위해서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락이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하나도 갖지 않고 있지만은 파병설이 그거는 가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러우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없고 장비와 물자도 불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가 모든 면에 우수하니까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금년을 버티기 힘들다 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양측에서 사실 거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까지 가면 거의 우크라이나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앞당길 것이냐 이건 서방의 지원에 달려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협상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이 잘못이 과거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 다르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협상이 안 돼가지고 협상 카드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놓고 지원하는 것은 협상을 빨리 하기에는 상당히 방해가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협상을 위해서 사실 90일간 지원 동결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버티기 힘든데 어디까지 동결을 했는지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크로프스크가 돈바스 전선의 중심이고 드니프로까지 진출이 쉬우니까 어쩌면 2-3달 내로도 갈 수 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것이고 우크라이나 정보부장이 상당히 이제 지금 군사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체포돼서 조사 중에 있고 이것도 정보부에서는 부인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거의 몇 달 내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 금년 내로 4개 주 탈환은 가능하다 발표했습니다. 저것은 이제 작전적인 측면보다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지원적인 측면에서 그런 능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크렘린의 안보보좌관
파트루쇼프는 금년 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장 부다노프도 여름까지 못 버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군사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3년간 소모전 수행을 해서 나토의 병기구가 사실상 완전 바닥났고 나토의 1년 병기 생산량을 러시아가 3개월이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의 생산이 힘들고 생산 비용 자체도 5배나 10배 정도 나토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력이 나토의 경제력보다는 훨씬 약하지만은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나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나토가 저거를 할 수는 힘들고요. 현재는 장비와 물자 이야기를 일체 안 합니다. 병력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장비 물자가 있어도 쓸 병력이 없는 정도로 지금 불균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만 공군을 보병으로 전환해가 문제가 돼가 멈추고 있는데 그걸 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비행기가 다 떨어지는데 공군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훈련이 필요한 보병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거의 뭐 들어가자마자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협상 타결 전에 군대가 먼저 항복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런데 지금 협상이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약간 유동적입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재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도 있고 뭐 그때는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게 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과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2차 대전은 유럽이 완전히 망했지만은 미국이 온전한 채로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세계 GDP의 60%를 미국이 차지할 그런 때였으니까 마샬 플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미국도 돈이 없고 유럽도 돈이 없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 안전 상태를 먼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이 어떻게 될지 너무 유동적이라서 시나리오 만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종전을 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렵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고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미국이 나아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은 우크라이나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던 땅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대부분 좌절됐고요. 소련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만들어서 독립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땅은 2차 대전이 종전되면서 과거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땅들을 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준 거거든요. 소련이 당시에 전성국으로서 받은 겁니다.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었으니까 이제 받아 있다가 그게 91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독립하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나 루마니아는 그쪽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토를 좀 회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특히 이제 과거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흑해에서 발트해까지 이렇게 동그라파를 자기네들이 통일하겠다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걸 인트마리움이라 하는데 실제로 폴란드는 벨라루스를 엄청 위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벨라루스 러시아가 막아주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네프로강 동쪽은 키예프 인근을 제외하고는 그 동쪽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하고 뭐 루마니아, 헝가리 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에서도 너가 알아서 재건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토 분쟁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번 기회에 정리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현재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너가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게 투입하고 회수를 언제 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관련된 복잡한 시나리오를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재건 사업 참여를 판단하기 힘듭니다.